수출주도 경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들을 왜 설명하냐면은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 대해서 이제 그 나라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남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여기서 살아갈 때 하면 안 되는 실수 같은 것들을 찾기 전에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각각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인식도 될 수 있고 큰 구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구조 바꾸다가 지금 나락가는 게 중국이랑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출주도 경제 모델이었는데 내수주도 기반의 혼합 경제 체제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게 바뀌어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사회주의 특징이 있어요. 대약진 운동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그 러시아에 이제 철강 잔뜩 넘치는 집단 농장 요런 것들의 특징이 농촌으로 가라, 농촌 회귀 운동 요런 걸 많이 하거든요. 마치 농촌에서 산업혁명을 하겠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보면 사회주의화가 많이 되는데 이제 기성세대들이 하는 게 청년들 농촌 가라, 그리고 청년들 지방 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권에서 장기적으로 있는 게 1.5배 정도의 수익과 자산 상승률의 차이를 많이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더욱 무서운 것들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게 이제 보통 그 진보나 사회주의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돈을 풀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소비 부양을 시키는 과정인데 부동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연금 생활자나 여러 가지 그 지방 농가나 이런 하위 계층에서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시키는 방법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나 자체가 중소기업이 되는 직업으로 가는 건데 직업도 이제 끝났어요. 직업으로 커버하는 것도 끝났고 이제부터는 전부 창업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 풀면은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이렇게 다 작살이 나버리거든요. 지금도 25만 원 계속 풀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일시적으로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쌍둥이 적자 겪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걸 지금 계속 커버하고 있어서 드라이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게 뭐 내수 주도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수출 주도로 계속 가든 이것들에 대한 한계점이 항상 나오고 청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그게 쑥 가버려가지고 평생 고정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회사나 첫 직장이나 혹은 직장이 아니라 직업에 의존성을 줬을 때는 첫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해를 할 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구조를 이해하면 전체적인 대세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구성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국가별 경제 모델이 각각 있습니다. 수출주도 경제를 오렌지라고 보고 내수주도 경제를 파란색이라고 보면 미국은 내수주도 경제입니다. 금융자본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내수주도 경제고요. 소비의 국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주도 경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도 시진핑 이후 내수주도 혼합 경제로 전환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수출로 인한 취업 유발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 프랑스는 내수주도 경제입니다. 수출 비중이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무역 수지가 장기적으로 적자입니다. 일본은 수출주도 경제의 한계를 보고 내수주도로 경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전환이 되었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이후 그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내수주도로 한번 전환을 하면서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도 수출주도 경제에 좀 더 가중치가 높은 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도 혼합 경제를 어느 정도 이른 듯한데 많은 희생이 있죠. 그 희생은 대부분 청년층이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팬더믹 머니 이전에 서브프라임 때부터 돈을 계속 뿌리면서 팬더믹까지 와서 지금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 희생당한 세대들의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권영애 형을 만났는데 전 세계 다 똑같다 그 말을 하면서
이거 화폐 개혁해야 되나?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을 정도로. 영국은 내수주도 경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도시 국가라 가지고 사실 이거 언급할 수는 없는데 수출주도 경제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 경제고 그 대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수출 주도를 키운 겁니다. 사실 이게 한중일에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제국주의 시절에 자기네 그 기업들에게 은행 자본 붙이고 정부가 거기에 보조금 지급하고 지원해서 대기업처럼 이렇게 쭉 만드는 시스템을 셀프로 만든 거예요. 이게 세계 무역 시장에서는 나름 경쟁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 집중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제조업 위주의 그 취업 유발 개수도 상당히 크고요. 이게 그래서 대기업 구조가 한중일 구조고 아직까지도 여기서 완벽하게 영향력을 벗어나고 있진 않죠. 그리고 이거에 장단이 있는데 단점이 관치 경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 경제적인 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큰 정부 시스템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포지티브 규제 영향 때문에 요즘은 이제 VC들도 많이 탈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안에서는 스타트업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VC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진출하는 VC 그 스타트업 아니면은 이제 VC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출주도 경제는 GDP 대비 비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만큼 또 수입을 많이 하면은 꼭 이렇게 수출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로 보는 게 좀 더 그나마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정확합니다. 장기간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와 장기간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장기간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내수주도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을 하는 대신에 외국에 투자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자본 수지 균형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 자본 수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전환이 좀 안 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도 일본은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삽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독일 그리고 한국은 장기간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중국은 내수주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통이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나마 혼합 경제 비중으로 돌아가는 게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이제 남유럽은 그 전에 한번 말을 했듯이 장기간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좀 언급할 경제 모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022년 5월부터 쌍둥이 적자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시작하고 적자가 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폭탄을 열심히 만들어서 다음에 던지려고 했는데 자기네 말기에서 이 쌍둥이 적자가 난 상태로 물려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쌍둥이 적자를 이쪽에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낸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그게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2022년 4월쯤에 쌍둥이 적자가 났습니다. 쌍둥이 적자가 뭐냐? 무역 수지가 적자 나고 재정 수지도 적자 나는 이 둘 다 정부도 적자야. 무역 수지도 적자야. 거기에 3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까지 합쳐졌습니다. 지금 그걸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 적자가 IMF 이후 처음이거든요.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거를 지금 2년간 드라이브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근데 이게 폭탄을 만들어 오는 게 너무 많아. 그 폭탄을 해결하고 있는데 요는 요 기간 동안 얼마나 잘 버티느냐 여부로 결정이 납니다. 요 상태에서 최근에 그 말이 있어요. 왜 부동산 안 무너뜨리냐 이러면은 이제 뭐 토건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진보들이 말하는 거, 맨날 토건 세력 짓거리는 거, 진보들이 말하는 거, 그러면서 SOC 투자하지 말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쌍둥이 적자 상태에서 디플레이션까지 내버리면 세수는 더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디플레이션이니까 소비도 더 떨어져서 아예 그냥
IMF로 가자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착륙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이제 내수가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이제 이거를 해체시키고서 금융위기 안 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 무너뜨리면 되지 않느냐, 이 폭탄을. 클린턴 정부에서 열심히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부시 정부에서 터졌거든요. 근데 부시 정부는 이거 그냥 시장 그대로 두자라고 하는 시카고 학파에 대해서 시카고 학파적 관점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은 빨리 이제 디플레이션 가고 빨리 부활을 하는 좋은 역할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자살이 되어버렸죠. 현재 그래서 그 2년간 쌍둥이 적자에서 시작해서 IMF 이후 처음에 있는 3고와 쌍둥이 적자 이거 다 합쳐가 시작해서 그걸 드라이브 해가지고 드디어 2년 만에 복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시국가 제외하면 한국 경제 성적표가 제일 최상이에요. 프랑스, 영국, 독일은 그냥 작살났고 작살냈고 얘네들 셀프 하는 말이 서프라임, 그러니까 서프라임이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그 이야기 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삽질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청년들 엄청 탈출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리스가 지금 현재 뭐 1위다 경제 성적표 이야기 하는데, 남유럽 경제는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어요. 그리스 GDP는 아직까지도 2009년 그 피그스 문제 이후부터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가 커진 선진국 경제 중에서 최고입니다. 미국이야 지금 아예 그냥 못 먹고 사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게 그 트럼프 때 임금이 올라간 거는 구매력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바이든 플레이션 시기에 임금이 올라간 건 구매력이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 바꾸는 상까지 생기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화폐를 그냥 막 뿌려서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축과 자본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커야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권을 넘기기 전에 먼저 폭탄을 제조했는데 폭탄이 자기네 말기에 터졌어. 터지고 난 다음에 상구와 쌍둥이 적자를 유발시킨 문재인 정권에서 이어받아서 2년간 드라이브 해가지고 무역수지 흑자 만들고 있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 줄이고 있죠. 왜냐하면 고환율과 고금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뭐 물가 하락을 최대한 수입을 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고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PF 문제를 계속 개입하면서 천천히 연착륙시키려고 해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서프라임 이후에 각 국가의 그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나온 이제 그 플레이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버냉키가 최근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전에 플레이북이 없었어요. 시스템적인 금융의 역할을 하는 금융기업은 망하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통제를 해요. 우리가 그걸 제일 최근에 본 게 있죠. 크레딧 스위스. 이거 망할 위기 생기니까 그냥 스위스 그 금융그룹이었거든요. 망할 위기 생기니까 그냥 EU랑 그냥 이렇게 다 합작해가지고 UBS가 그냥 이거 자금 다 인수해주기에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적인 금융을 망하게 해버리면 아예 그냥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폭탄 대조한 거 지금 다 해체 중인 거예요. 2년간.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제 화폐를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성이 있어가지고 국가 부채에 대한 이제 써온 폭탄에 대한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증감률은 최소화시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김대중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도 거의 기적적인 부활을 이루어낸 방식이었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다 죽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근데 그거를 지금 부활을 이루어내고 있는 상태인데, 김대중 정권은 반반 정도는 갔습니다, 의회에서.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의회에서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저기 진보 X세대와 그 다음에 86세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계속 폭탄을 더더욱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드라이브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잘했다. 별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썼는데 거의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저는 이 이상 잘하면 그냥 역사상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90년대 이후 대통령 중에서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가 왜 생기느냐? 이거 과도한 복지와 국방과 인프라 정부 지출 때문입니다. 정부 지출,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거든요. 정부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면 경상수지가 악화가 돼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내수 인플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소비 부양 정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 그럼 정부 지출이 늘어나냐?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돈을 받잖아요. 혹은 자산가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외국의 물품을 많이 사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그게 환율이 떨어져요. 이게 먼저 수출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국가의 부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출이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이 떨어졌는데 돈을 뿌린 것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안정이 중요한 겁니다. 기축통화국이 내수 관련된 그 내수 중심 성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계속 돈을 뿌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산출물과 화폐량의 증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심각하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는 건 미신이다. 이것까지 요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이든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동안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과도한 재정 지출, 복지, 국방, 인프라, 정부 지출을 합니다. 애초에 진보 정권은 재정 안정론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진보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랑 케인주의 정권 요 두 가지가 같이 야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비 부양 정책을 열심히 해왔죠. 그게 소득주도 정책이었고 성장이었고 그래서 막대한 지출을 위한 세금 증대가 일어납니다. 이걸 계속 뿌리려면 세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 개인과 기업의 저축 부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뭐냐면 저축을 녹여요. 그리고 세금을 높이면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둔 안전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혹은 세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축된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하락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높이고 이 두 가지 형태 때문에 저축 부족이 유발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자산, 자산 시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랑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 양도세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대로 가격과 그 다음에 주거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비용까지 더 들어가게 돼요. 이게 벼락거지로 심화됩니다. 자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40대 초반이나 아니면 30대 중후반 요때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이제 특히 결혼할 때 집을 사잖아요. 그냥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해서 왜 평생 집을 못 살 거라는 불안이 생기는데 지금 좀 무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은행을 개입시킨 부동산 PF와 저금리 대출로 투자와 수요를 증대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뭐 폭탄이 되어 있어요. 막대한 부채를 발생시키고 가계부채 증대시키고 건설사 이거 다 걸려있고 이걸 왜 굳이 부동산 PF를 걸었을까? 그러니까 은행을 왜 굳이 외위에 그 대기업 SI 가불 변경 구조처럼 굴었을까 해보면 딱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식이랑 두 번째 더 이상 기업들이 장기 대출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국 노조가 소속돼 있는 은행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은행 쪽에 돈을 챙겨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은행 인센티브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비판을 했죠.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니네들이 폭탄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 인센티브 받는 거. 이거 서브프라임은 똑같은 짓거리입니다. 서브프라임 때 잔뜩 대출시켜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제금융 받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 받았거든요. 지금 서브프라임은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은행 개새끼들이. 그리고 고령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복지 지출 정책으로 과도한 정부 지출에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5년간 겪고, 그리고 그 폭탄 가지고 쌍둥이 적자에서 겪은 2년간이거든요. 채용이 확 줄어들고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팬데믹 머니로 이렇게 받은 배경이, 그 받은 폭탄이 그 쌍둥이 적자로 시작해서 2년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하는 짓거리가 서브프라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적 규칙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규칙에서도 바뀌었거든요. 생존 모델도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지방으로 가라,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가라, 그리고 연봉 낮은 거 가라, 그 다음에 중소제조업 가라,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농담 아니라 죽어요. 평생 노예. 뉴딜 어쩌고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뉴딜 기간 동안 그때 꼬리칸으로 해가지고 싸게 고생한 사람들이 누구다? 흑인들이었습니다. 왜? 얘네들 선거권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걸 지금 청년 세대에다가 꼬리칸으로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진다. 최저임금 상승해서 20대 명목소득이 떨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건 언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했네. 다 잘라버리고 키오스크로 다 대체해버리고 가게 모델도 다치 모델로 다 가니까. 왜? 그 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적인 사업을 다 버려버리게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을 다 버려버려서 더 이상 월급을 못 주게 만드는 거죠. 그걸 그걸 꼬리칸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개소리입니다. 양극화만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쌍둥이 적자 문제에서 막대한 부채를 만들어서 정부 지출을 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폭탄을 해체 중인데, 문재인 정권 말기 때부터 폭탄이 자기네 상태에서 터졌어요.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넘긴 상태거든요. 그거를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한 2022년 3, 4월쯤부터 나가지고 그때부터 티가 안 났어. 그리고 정부 언론과 정치권 세력과 그다음 인구 구조, 경제 문화가 전부 다 저 기성세대 기준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양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 터졌다고요. 이 상황에서도 총선 끝나자 전국민 25만 원 지급하라? 이거 뭐 똑같이 이거 하자는 거죠. 다시 소유부양정책 이거 하자는 거죠. 이거 하면은 인플레이션 작살납니다. 저는 하느니 정치에 개입하는 거 처음 봤어요. 기재부 하는 전문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느니 이거 큰일 난다. 오직 사회주의 언론만이 이런 재정 지출이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돈을 풀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중립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꺼져요. 이게 1930년대부터 이어진 개량 경제학의 기본인데 지금 현재 주류거든요. 이걸 미신에 불과하다. 프레시안이 딱 진짜 전형적인 사회주의 언론인데 그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피해는 누가 받는다? 국가 부채를 만든 것과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실물 경제에서 아직 자산으로 해칭을 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 뜯어먹기. 요 두 가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서 청년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요즘은 이제 전세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들 배당받아야 되니까. 월세 내라. 왜? 이제는 세팅이 다 끝났거든. 1주택 갈아타기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있고 월세 세팅하고 있거든. 월세 받고 싶어서 배당 받고 싶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세 없애야 된다. 전세 없애야 된다. 근데 그 부동산이 니들이 잘해서 된 거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네들 언젠가 타이밍 오거든요. 연금 생활자 될 때 디플레이션 일으키고 연금 생활자 될 때 돈 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를 지옥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상속세 내리면 안 되고, 두 번째 인구 줄이면 안 되고, 인구 늘리면 안 되고, 세 번째 디플레이션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저거 부채를 감당할 수준까지는 못 되거든요. 디플레이션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돈 풀어가지고 대다수 시체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죽게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마 정치 세력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대충 뭐 개인 단위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집단 단위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어차피 세상사에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사실 2021년부터 뭔가 크게 바뀌었다 느껴서 계속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날 어쩌고저쩌고 언론에 나와서 뭔가 훌륭하신 박사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하면서 MZ가 힘든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네 세대에 자살률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과 범죄율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MZ가 왜 힘든 이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짓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MZ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실물 경제를 지옥으로 만들어놨고 꼬리칸으로 몰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솔직히 해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엄밀히 말해서 지시주의 경제, 계획주의 경제에 가까운 거라면 관치 경제에 가깝고 포지티브 규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온보딩을 할 때 이게 어디냐?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온보딩을 할 때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구태원 변호사라는 아는 형께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포지티브 규제가 뭐냐? 금지시키고 허용하는 거,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거티브 규제, 허용시키고 금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특히나 영향이 큰 게 국가부채와 연금부담, 이것까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구절벽과 인구구조의 문제, 뭐 총수요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포지티브 규제로 새로운 카테고리까지 부족해요. 세금은 끄고 장기간 순수익 감소하고, 그리고 추월 차선 부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이게 2021년부터 학생들한테 온보딩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VC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너무 크다. 뭐 이제 외국인 투자가 없다고요. 이 VC가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로 뜨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해외로 뜰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남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최대한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타이밍은 오거든요. 언젠가 칼자루 잡을 때는 와요. 그때 조지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비슷하게 온 게 있어요. 이게 지금 40대들이 청년 세대일 때 마포에 아파트 가진 노인 세대들이나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연금은 받고 아파트로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람 혼자밖에 없어. 뭔가 만날 사회적 게 전부 다 차단되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 아파트 가지고 있고 연금 받으면은 여기에도 세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건보료가 진짜 무섭네. 이 생활이 부족해서 팔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디서 가지?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칼자루 잡을 때가 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녹이기 때문에 저축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된다? 금융 시스템. 그래서 레드모가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사실 원래 몇만까지도 한 번씩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취업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어느 시점부터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때려치고 지금 뭐? 돈 버는 법을 다시 재정의를 해야 한다. 이때부터 그냥 조회수 다 버리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때가 언제였냐? 네. 2021년 10월. 근데 저것도 그 전에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라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그 전에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생존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 전에는 뭐 주로 사실 유튜브에서 조회수 뽑아넣기에는 취업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잘 뽑아먹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가지고 직업 이런 거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설명하는 게 제일 잘 뽑아먹습니다. 근데 개개인별로 컨설팅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초에 이 유튜브 자체가 기록물로 시작하는 거여서 원래 이거 만든 거 자체가 제가 맨날 설명하려고 하니까 목이 너무 아파서 이 영상 봐라 그런 식으로 하려고 만들어진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생존 방식을 계속 찾고 있는데 결국에는 S&P 500이에요. S&P 500. 그건 맞아요. S&P 500에다가 몰아 넣으면서 지금 금융에 대해 금융으로 해칭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직장이 아니라 무조건 직업 위주로 움직이셔야 되고. 근데 돈 안 되는 직업을 하면 안 됩니다. 투자가 줄어드는 산업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월급 아니에요. 일한 거에 대한 대가 아니에요. 투자금으로 받는 대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금이 줄어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내가 벌 기회가 줄었다면은 최대한 돈 더 버는 데까지는 가긴 가더라도 그만큼 못 벌었으면은 뭐 쓰는 돈을 축소시켜야죠. 나오는 비용을 축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래저래 돈 드는 거 다 버리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괜찮게 버릴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식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만약 결혼해서 출산을 한다면은 그것들에 대한 대응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델까지 개개인의 선택을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약점을 가져도 커버할 수 있는 규율이나 룰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